네, 지금부터는 7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7월 10일 이제 월요일은 중국의 6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요. 미국에서는 6월달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됩니다. 7월 11일은 이제 유로존 7월 경기 전망 지수가 발표되고 7월 12일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연준에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7월 13일 날은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려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 중국에선 6월달 무역 수지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고요. TSMC가 이제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7월 14일은 이제 미국의 7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특히 주목해야 될 증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제 가장 주목한 지표는 역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일 것 같고 미국의 물가가 지금 4%까지 떨어졌고요. 5월에 그랬죠. 네, 6월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작년 6월이 9% 물가 상승률이었어요. 역기저 효과가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3%대로 아직은 예상치가 아직은 좀 안 나와서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4% 이하까지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근원 물가가 어떨지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중국의 물가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요새 물가가 너무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낮으면 또 좋을 때가 있는데 중국은 이러다 디플레이가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물가가 좀 오르는 게 호재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중국 생산자 물가가 다시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로 또 영향을 주니까. 근데 그건 작년이었는데 네. 이제 올해는 지금 중국이 계속 마이너스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플러스 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는구나. 네. 이 시그널을 주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반대로 좀 보시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새 중국 수출이 잘 안 되거든요. 계속 이제 뭐 이게 미국 때문인지 모르지만 계속 이번 수출 데이터 좀 나올 텐데 좀 개선됐는지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역시 뭐 반도체에 영향을 가장 주는 TSMC 여기 실적 발표까지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5월에는 4%였으니까 지금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로 내려와야 이게 호재, 어느 정도로 또 되면은 악재, 그 분기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략 어느 정도로 선을 봅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한 3% 중반까지는 좀 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드는 게 왜냐면 벌써 저번 이제 그 월 말에 발표됐던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확 떨어졌거든요. 예. 3%대로 3점 그때 한 8%대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3%대 중반까지만 떨어지면 시장은 뭐 이제 진짜로 잡히는구나 이럴 것 같고 다만 이제 근원 물가가 지금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분명히 좀 일반 소비자 물가는 잡힐 텐데 근원 물가가 지난달에 5.3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5 이하로 좀 떨어져야 되지 않나. 예, 이게 아직은 안 떨어져요. 자꾸 근원 소비자 물가가. 근데 근원 이 PC는 4.6% 나왔거든요. 예. 근데 여기도 안 떨어졌어요. 그냥 PC는 확 떨어졌는데 네. 근원 물가가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너무 일반적인 물가보다는 저는 좀 근원 소비자 물가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서 여러 항목들이 있겠지만 거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주거비 같은 거잖아요. 주거비가 안 떨어집니다. 이게 좀 꺾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거비가 좀 꺾여서 만약에 근원 물가가 좀 다운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시장이 좀 한번 환호를 할 것 같은데 단지 그냥 소비자 물가가 뭐 3% 진짜 중반 간다고 환호를 할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유가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면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엽기조 효과. 작년이 너무 높았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게 호재 효과가 오래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를 근원 물가 쪽에 여러분들 또 특히 주거비 쪽에 맞춰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3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통이 열리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도는 게 왜냐면 지금 금리 차가 이러면 더 벌어지니까. 한미 간에. 네. 근데 제 생각엔 저는 동결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얘기 힌트가 있어요. 계속 뭐라고 했냐. 물론 금리 올릴 수 있다고는 했는데 제발 합리 금리차 얘기 좀 하지 마라. 벌어진다고. 자긴 그거 신경 안 쓴다. 왜냐하면 금리차가 벌어져도 일단은 예전과 달리 외국계 자금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좀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2%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거의 목표 수치에 지금 오고 있죠. 물론 이게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한국은행이 의도한 대로는 물가가 좀 잡히기 시작했고 또 저는 이번에 새마을금고 이슈 터졌잖아요. 예. 이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약간 PF 문제가 좀 그렇죠. 겹쳐 있잖아요. 부동산. 근데 이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이거 무시하고 또 금리를 또 올린다. 단지 그냥 금리차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그런 결정을 할 좀 그 한국은행 총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동결이 좀 우세한 편이긴 한데 여전히 좀 금리차보다도 한국에 또 지금 약간 이런 특수성이 생겼으니까 동결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론이 우세하긴 한데 그래도 말씀대로 한미 금리 차가 또 부담이 되니까 네. 만약에 올린다면 뭐 소폭일 텐데 뭐 베이비 스텝이라도 올릴 경우에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일단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아, 미국 금리차 때문에 이렇게 올리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내수가 지금 안 좋거든요. 예. 아직 그러면 일단 시장은 좀 약간 충격을 좀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인 전제가 한국은행은 거의 동결한다고 다 지금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동결하다가 미국이 이제 드디어 끝내면 그때 한번 인하하는 쪽 이걸 머릿속에 좀 그리고 있는데 인상 쪽으로 한번 가버리면 경로가 약간 좀 바뀌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환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환율이 튀면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걷잡을 수 없이 오르면 예. 환율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1,300원 이하로 안정화되면은 동결은 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인상 자체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이 제도가 이제 이번 주에 시행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에 자금 증가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일단 그래도 좀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년간의 유예기간 딛고 이제 본격 시행에 좀 들어가는데 일단 지난해 적립금이 한 300조 원 정도 된대요. 이쪽 퇴직연금 쪽으로. 근데 그게 이제 확정 기여형과 개인형 IRP라 그러죠. 네. 여기가 이제 대상인데 일단 600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뭐 DB형, DC형 이렇게 나누는데 DC형 자금이 한 100조 원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자금이 모두 다 들어온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처음에 내가 설정해 놓은 대로 어쨌든 이게 이제 자금이 이제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는 거니까 옛날에는 그냥 방치됐잖아요, 사실. 예. 근데 이 중에 일부라도 들어온다면 그 돈이 만약 100조라고 쳤을 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네. 그러면 조 단위가 들어오는 거니까 적어도 플러스 효과는 생긴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 퇴직연금 자금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꾸준하게 예. 내가 일을 하는 이상은. 그래서 이건 무시 못할 돈이 나중에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좀 그 자금 집행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원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초에 비해서는 막 25%, 뭐 45% 이렇게 상당폭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뭐 금요일부터 이렇게 조정이 좀 되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지금 조정을 좀 지켜보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뭐 적극 투자를 해도 될지 어떨까요? 근데 방향성을 본다면 뭐 내년까지는 일단 그림 자체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수요라는 HBM이라는 수요가 이게 당장 끝날 이슈가 아니잖아요. 삼성도 이번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관건은 중국 수요거든요. 이게 예. 중국 수요가 안 살아나니까 가다가 좀 약간 삐걱삐걱 되더라고요. 근데 중국 수요도 계속 저는 중국이 저렇게 방치할까 그렇게 보진 않고 지금 스마트폰 수요 역성장한 지가 3, 4년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중국 수요만 좀 돌아선다면 분명히 이제 지금 공급은 확 줄여놨잖아요. 공급 효과는 계속 발생을 해요. 그 상황에서 수요가 개선되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안 나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아직은 언제쯤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시점은 어느 선에서는 좀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를 4분기부터로 좀 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방향성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좋잖아요. 계속. 그래서 내년도 반도체 이익 추정치도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두 회사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1.4배가 좀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 평균 PBR이 1.55배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아무리 그래도 평균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79,000원 나와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하이닉스는 좀 애매한 게 이번에 1점 거의 한 그 500까지 좀 올랐더라고요. PBR이. 네. 근데
가장 지금 이제 그 높았을 때가 1.7배. 그러니까 거의 위쪽까지 지금 거의 상단까지 한번 거의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렇게 밸류를 더 높게 받았던 이유는 아시겠죠? HBM에서 삼성보다 네. 더 앞선다. 이래서 이제 밸류를 확 줘버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약간 가격 부담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못 간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삼성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두 기업 다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뭐 방향성 바꿔서 좋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지금은 그냥 제가 보는 그 밸류 관점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셀 3사가 뭐 소재주보다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좋지가 못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어쨌든 상대평가니까요. 근데 이제 LG랑 SK랑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 투자도 많이 하지만 그걸 이제 뽑아내는데 시간이 어쨌든 좀 걸리고요. 물론 이제 보조금은 좀 받겠지만 근데 상대적으로 양극재가 지금 굉장히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셀보다 부족하고 또 올해 연초에 포스코 퓨처엠이 어마어마한 공시를 하나 냈잖아요. 40조 원짜리 예. 수주. 그러니까 이런 임팩트 있는 수주 공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래도 배터리 셀보단 양극재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예. 모멘텀이. 둘 다 이제 성장을 하는 건 맞는데 선택을 하라면 이제 여기가 더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일단 상반기에 어쨌든 저는 셀이 못 나서가 아니라 양극재가 훨씬 더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좀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거기다 이제 다만 이제 내년까지 좀 봤을 때는 그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공장들이 셀 공장들이 내년에 이제 본격 가동 들어가거든요. 가동이 들어가서 생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보조금을 이제 많이 받아요. 그럼 내년부터는 진짜로 셀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겠죠. 그래서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양극재 거의 좀 동무대였지만 예. 또 내년에 가면 이런 이제 숫자들이 나오면서 셀도 좀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지금은 시차의 차이는 있지만 셀이라고 해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결국엔 숫자만 내준다면 저는 셀도 다시 또 좋은 주가 흐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LG화학은 그러니까 LG엔솔하고 SK이노베이션은 약간 좀 리스키한 게 뭐가 있냐면 삼성은 사실 뭐 특별한 뭐 이슈는 없으니까 LG엔솔은 LG화학이 좀 지분 매각 이슈가 좀 있어요. LG화학이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되거든요. 2028년까지 2차전지 소재에 10조 투자해야 돼요. 네. 지금 LG화학이. 근데 돈을 확보하려면 LG엔솔 지분 이거 매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도 한번 뉴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악재죠. LG엔솔한테는. 왜냐면 팔면 블록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담이고 SK이노베이션 신뢰를 좀 잃어버렸죠. 이번에 유증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이 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조금 과제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동차용 전자장비, 이른바 전장 같은 경우가 성장률이 뭐 연 14% 이렇게 되면서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이제 능가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막상 주가는 그렇게 힘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올해 오히려 스마트폰 이제 넘어선다. 예.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죠. 진짜 네. 큰 뭔가 하나 사이클이 바뀌는 거잖아요. 교체가 되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전장 부품 하는 회사들이 뭐 카메라나 MLCC 이런 걸 하잖아요. 거기 들어간 FPCB. 근데 아시겠지만 이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아직은 스마트폰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거든요. 네. 같이 하는데 여기가 높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약간 이거 비슷하죠. 현대 기아가 전기차를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비중이 높으니까 할인을 많이 받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는 비중은 이제 이쪽으로 늘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여전히 스마트폰 비중이 높지만 계속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앞으로 대접을 못 받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카메라가 됐건 뭐 MLCC가 됐건 전장 쪽으로 계속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기업들이 나올 텐데 그 기업들은 시간은 걸려도 이제 밸류를 높게 쳐주겠죠. 그래서 결국엔 전 시간 문제다. 얼마나 기업들이 이 전장 부품 쪽으로 빨리 이동을 해주느냐. 그러려면 수주 받아야 되잖아요. 수주 네. 받고 이런 것들을 기업들 스스로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건 전장 부품 쪽으로 전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단 기업들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 이게 무조건 전장 부품 하니까 얘도 카메라네 그냥 사시면 안 되고 매출 비중을 좀 따지셔가지고 적어도 좀 자동차 비중이 높아지는 기업들 요거를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장세가 뭐 본격화되는 셈인데
근데 실적이 올라가면서 실적이 상승해가지고 좀 주가도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쪽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2분기 실적 장세, 물론 삼성전자가 뭐 좋은 실적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상보단 양호했고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보단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좀 기대치가 낮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반도체 쪽도 꾸준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때 좀 좋은 어떤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실적하면 그냥 자동차가 1등인 것 같아요. 실적만 놓고 보면 이번 2분기에도 현대차, 기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그 부품주들 있죠. 여기까지도 아마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니까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는 숫자 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2분기 실적 기대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그 항공사들 있죠. 예. 워낙 아까도 이제 엔화 얘기 말씀 한번 해드렸지만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LCC 저비용 항공사들 숫자는 좋을 것 같고, 항공기가 없어요. 부족한데 계속 수요는 많으니까. 그래서 2분기도 그쪽 좋고, 또 숫자 잘 나올 기업이 그 조선 업종들, 조선이나 그 굴삭기 업종 이쪽이 탈세계와 관련해 가지고 요새 뭐 미국에 공장 지어야 된다. 또 LNG 지금 계속 수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숫자까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업종들을 한번 실적 시즌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벌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그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은 연구원님이 화학업종입니다. 그 리스크를 모두가 알면 바닥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석유화학 정말 안 좋은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이 자기네가 자급을 하는 데다가 지금 중국 소비가 안 되니까 수요는 줄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그 수출 물량이 계속 감소해서 좀 안 좋긴 한데, 다만 이제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석유화학을 나쁘게 보지 말자는 그런 의견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중국이 어쨌든 리오프닝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대는 좀 못 미쳤죠. 그렇지만 이번 이 애널리스트분 의견은 하반기에 그래도 경기 부양 노력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전제품과 자동차 같은 이제 구매를 늘리기 위한 아마 다양한 부양책을 좀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석유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전 쪽이래요. 가전에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가전 수요가 중요한데, 가전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의 부동산 거래가 잘 돼야 가전제품도 많이 사거든요. 새로 이사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결국엔 중요해요. 기승전 중국은 부동산이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석유화학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하반기에 기다려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석유화학 증설이 좀 줄어든대요. 지난 몇 년간 증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내년하고 내후년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증설이 낮으니까 이 부분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이렇게 보면 석유화학 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만, 이분 의견은 뭐냐면 구조적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 다 대체해요. 자기네가 에틸렌 다 합니다. 네. 증설해가지고. 그럼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중국이 우리 걸 대체하는 순간 장기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회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서 안주하는 기업이 아니라 석유화학 하는 거 말고 신사업 하는 기업들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롯데케미칼도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했잖아요. 동박계. 동박.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예. 석유화학만 해서 안 되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갔고, 그다음 LG화학도 어쨌든 이제는 LG화학을 석유화학이라고 잘 안 부르죠. 네. 양극재에서로 많이들 부르시죠.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투자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쨌든 변화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이 있어요. 롯데정밀화학은 원래 이제 페인트의 원료로 들어가는 ECH라고 있거든요. 에폭시 수지의 원료인데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냥 석유화학 사이클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회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린 소재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린 소재 부분 중에서 그 식의약용, 여러분들 그 알약 같은 거 보면 코팅돼 있죠. 예. 그걸 애니코트라 그래요. 아. 그런 이제 약간 그린 소재 같은 거 만들고, 페인트나 시멘트에 들어간 첨가제가 있어요. 그것도 그린 소재래요. 약간 건자재 쪽인데 거기 들어가는 이제 햇셀로스 이런 걸 다 하나의 그린 소재. 여기가 이익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롯데정밀화학 그린 소재 영업이익률이요 19%나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알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도 이 사업으로 좀 잘 전환을 하고 있고, 마지막이 효성 첨단 소재. 여기가 타이어에 들어가는 그 첨가제 있죠. 타이어 강도 높여주는. 그건 사이클 좀 타거든요. 세계 1등인데
이 회사가 탄소섬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수소 용기 예. 같은 거. 근데 국내 1등 기업이고 이 회사가 지금 계속해서 증설을 합니다. 이쪽 시장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효성 첨단 소재 지금 어디까지 만들었냐면 풍력 날개 아시죠? 네. 날개에도 탄소섬유 들어가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개발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탄소섬유도 많이 들어가고 가장 고부가 가치가 그 우주항공, 뭐 인공위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거기도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탄소섬유 쪽으로 지금 증설도 하고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어서 변신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 중에서는 본업 말고 신사업에 투자해서 좀 변신하고 있는 이런 쪽을 투자를 해야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이제 하반기 잠깐 좋아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중국 때문에. 네, 중국이 어쨌든 다 대체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석유화학 갖고 계신 분들은 신사업에서 지금 성과가 지금 나거나 준비 중이거나 이런 걸 잘 판단을 하셔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장세가 시작된 셈이네요. 방금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같은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기업별, 종목별 격차가 커지는 이른바 종목 장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산업별 또 기업별 공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불리의 비밀노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